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삽니다. 국방부 산하 기록물 보관소 지하 2층. 이곳은 햇빛도 바람도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형광등만이 윙윙거리며 켜져 있는 이 좁은 공간에서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오정숙, 올해 72살. 그녀는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이 지하 사무실에 출근합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만 들어도 경비원 김 씨는 고개도 들지 않고 아, 오 씨 왔구나 하고 중얼거립니다. 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으니까요. 정숙의 일과는 단순합니다. 낡은 플라스틱 바구니를 끌고 각 층 사무실을 돌며 파지함을 비우고 보관 기한이 지난 서류를 분류하여 파쇄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류철을 정리하고 먼지를 닦고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직원들은 그녀를 파지 아줌마라고 부릅니다. 아니, 그나마 그렇게라도 부르는 사람은 친절한 편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지나쳐도 인사 한마디 없고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반말로 한마디씩 던집니다. 정숙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딱 하나, 그저 조용한 하루하루였으니까요. 하지만 정숙의 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서류를 분류하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글자 너머를 훑습니다. 종이의 재질, 잉크의 종류, 복사기에서 출력된 날짜, 그리고 저 멀리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2명, 하나는 67kg 안팎의 남성, 성큼성큼 걷는 걸음. 다른 하나는 조금 더 무거운 체중에 왼쪽 발을 약간 끄는 걸음걸이. 오른쪽 무릎에 오래된 부상이 있군.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스치는 분석. 정숙은 스스로도 이 버릇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몸에 새겨진 것은 의지로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북방 출신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코드명, 흑거미, 냉전의 끝자락,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 없는 전쟁에서 그녀는 16번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중 단 한 번도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임무가 5번. 그리고 그 5번 모두 정숙은 살아서 귀환했습니다. 훈장도 없었습니다.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저 국가의 그림자 속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의뢰 그렇듯 그녀의 존재는 어느 공식 문서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녀가 현장을 떠난 건 20여 년 전입니다. 더 이상 죽이지도 죽지도 않아도 되는 삶을 원했습니다. 고요함을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평범한 노인으로 볼 때 그녀는 비로소 진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정숙은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서류 목록표를 읽고 있습니다. 낡은 돋보기 너머 그녀의 눈동자는 오늘도 세상을 조용히 읽어냅니다. 박재영 팀장은 오늘도 기분이 나쁩니다. 사실 그는 늘 기분이 나쁩니다. 스스로의 실력에 비해 자리가 너무 빨리 올라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 그는 자신의 불안을 주변 사람에 대한 분풀이로 해소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오늘의 표적은 정숙입니다. 오씨, 오씨, 거기 안 들려요? 복도 저편에서 박 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립니다.
정숙은 천천히 허리를 펴니다. 네, 팀장님. 내가 분명히 아까 3번 파일 박스 파쇄하라고 했잖아요. 왜 아직도 저기 있어요? 정숙의 눈이 그 박스를 확인합니다. 박스 측면에는 보관 기한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보존 기한 2027년 3월 31일. 아직 1년도 더 남았습니다. 더구나 그 서류는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닙니다. 방산 분야 연구비 집행 내역이 담긴 원본 서류로 국가기록원 지침상임이 폐기가 금지된 종류입니다. 정숙이 조용히 말합니다. 팀장님, 이 서류는 보존 기한이 아직 1년 이상 남았습니다. 지침상 보존 기한 내의 서류는 진짜 내가 지금 당신한테 법 강의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파쇄하라면 파쇄하는 거예요. 계약직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정숙은 한 번 더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 서류는 국가기록원 고시 제2019-46호에 따라 됐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 팀장의 손에 들려있던 종이컵이 기울었습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정숙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차갑지 않습니다. 뜨겁습니다. 귀 뒤로 목덜미로 커피가 흘러내립니다. 정숙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무실 안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립니다. 젊은 인턴 하나가 입을 막습니다. 박 팀장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어디서 계약직 할망구가 나한테 가르치려 들어? 당신 나이가 몇인지 알아? 파지 정리나 제대로 해요. 어차피 당신도 이 파지들이랑 똑같잖아. 쓸모 없어지면 버려지는 것들. 커피가 뚝뚝 정숙의 작업복 깃에서 떨어집니다. 그녀의 눈이 잠시 감겼다 열립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셉니다. 1, 2, 3. 이것은 분노를 참는 것이 아닙니다. 30년의 훈련이 만들어낸 냉각 장치입니다. 가장 극도로 화가 났을 때 오히려 더 차갑게 가라앉는 기술. 흙거미로 활동하던 시절 가장 위험한 상황일수록 그녀의 심박수는 낮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정숙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걸레를 가지러 갑니다. 박 팀장은 콧방귀를 뀌며 돌아섭니다. 아무도 정숙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7명의 직원들은 서로 눈을 피하며 각자의 모니터를 봅니다. 정숙은 커피를 닦으면서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같았으면 저 사람 의자에서 일어서기 어려웠겠지. 그리고 스스로 쓴웃음을 짓습니다. 폭력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숙이 현역에서 은퇴한 뒤 스스로에게 부과한 유일한 규칙이었습니다. 오늘은 최후의 순간이 아직 아닙니다. 그것은 오후 4시 17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은 지하 1층 복사기 옆 서류 보관 공간에서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 시작된 소란이 들린 건 그로부터 3분 후였습니다. 묵직한 구두 소리, 여럿입니다. 빠른 걸음, 그리고 비명. 정숙은 손을 멈춥니다. 발소리의 패턴을 분석합니다. 7명, 체격이 큰 남성들, 발이 무겁고 보폭이 넓습니다. 제지를 받으며 올라온 흔적이 없습니다. 즉, 경비원을 이미 제압했거나 무력화했다는 뜻입니다. 정숙은 조용히 계단 쪽으로 이동합니다. 9층 사무실 문이 발로 차이며 열리는 소리가
층 전체에 울립니다. 박재영 어디 있어? 오늘 여기 직원들 전부 못 나가. 불독 최두현. 대부 밑에서 20년을 구른 사채 전문 폭력 조직의 중간 간부. 박재영이 도박으로 날린 빚이 벌써 4억 8천만 원. 이자까지 합치면 5억을 훌쩍 넘습니다. 오늘이 최후 통첩 날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직원들의 비명이 섞입니다. 손가락 하나는 오늘 가져가기로 했잖아. 박재영, 어디 숨었어? 젊은 직원들은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여직원들은 화장실로 몸을 피합니다. 경비원 김 씨는 이미 1층 경비실에서 얻어맞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요? 박 팀장은 화장실 3번째 칸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변기 위에 발을 올린 채 숨죽이고 있습니다. 아까 그 기세는 어디 갔는지 두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정숙은 9층으로 올라가는 비상구 문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녀에게 선택지는 3가지입니다. 하나, 그냥 지하로 내려가서 퇴근 시간을 기다린다. 둘, 경찰에 신고한다. 셋, 올라간다. 정숙은 핸드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갑니다. 1번, 2번, 3번. 바로 그 순간 9층 사무실에서 더 큰 비명이 울렸습니다. 막내 인턴 이수진. 입사 3개월 차. 항상 출근할 때 정숙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던 아이. 수줍게 웃으며 오 선생님, 오늘도 고생하세요라고 말하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지금 공포에 찢겨 들립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112는 신호 연결 상태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구 문을 열었습니다. 9층 사무실은 전쟁터였습니다. 서류들이 바람에 흩어지듯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커피가 쏟아져 바닥에 번졌고 화분이 쓰러져 흙이 쏟아졌습니다. 쓰러진 모니터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정숙이 3년 동안 매일 정성껏 분류하고 정리했던 기록물들이 발에 밟혀 구겨져 있었습니다. 조폭 둘이 직원들을 한쪽 벽에 몰아세웠습니다. 다른 둘은 책상을 뒤지고 있었고 나머지 셋은 박재영을 찾아 사무실을 헤집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목 최두현이 이수진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너 박재영 어디 숨었는지 알지? 이수진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모른다고? 그럼 박재영 핸드폰 번호라도 눌러. 지금 당장. 이수진이 핸드폰을 꺼내 손이 떨려 여러 번 번호를 잘못 눌렀습니다. 최두현이 짜증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이수진의 머리채를 향해 손이 뻗어갑니다. 그만.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그 고요함 자체가 사무실 전체의 소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조금 펴져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커피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최두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이 할매는? 정숙이 천천히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애는 놓아주지.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아까 박 팀장에게 낮게 고개를 숙이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굵고 낮고 어떤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 그리고 이 종이들은 다시 주워놓고
조폭 하나가 피식 웃었습니다. 뭐, 이 할망구가 혼자 우리한테 뭐라는 거야? 최두현이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젓더니 손짓을 했습니다.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리겠네. 야, 처리해. 옆에 서 있던 덩치 큰 조폭 하나가 정숙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조폭이 팔을 들어 정숙의 어깨를 밀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찰나. 그것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덩치 큰 조폭의 손이 정숙의 어깨에 닿기 0.2초 전 정숙의 오른손이 그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낚아챈다는 표현이 부정확합니다. 잠그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검지와 중지가 상대방의 요골 신경 위에 정확히 얹혔고 엄지가 그 반대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90도의 비틀기. 우드득.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180cm의 장정이 쇼핑백처럼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사무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숙은 쓰러진 사내를 내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돋보기 안경을 벗었습니다. 주머니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돋보기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던 세상이 사라지고 그녀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그 자체로 드러났습니다. 어두운 갈색, 깊고 서늘하고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은 눈. 나머지 6명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국가기록물은 함부로 밟을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최두현이 비로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나머지 6명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6명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정확히 47초가 걸렸습니다. 관절 꺾기, 앞점 타격, 중심 무너뜨리기, 넘어지는 몸을 이용한 연쇄 제압. 그 어떤 화려한 동작도 없었습니다. 과도한 힘도 없었습니다. 마치 공장에 기계가 작동하듯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군더더기 없었습니다. 흑거미의 기술은 애초에 암살을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빠르게 상대가 인식하기 전에 끝내는 것. 지금 이 상황에서 정숙은 그 기술을 최소한의 부상만을 입히는 제압 모드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두려웠습니다. 죽이려 들면 오히려 빈틈이 생깁니다. 하지만 다치게만 하되 완전히 제압하는 기술은 그것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최두현이 혼자 남았습니다. 정숙이 그를 향해 걸어갑니다. 조용하고 천천히. 최두현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장대한 체격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지금 많이 봐주고 있는 겁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내 입으로 직접 당신들이 나갔으면 합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두현은 한참 동안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자기 부하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숙을 보았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들어 부하들을 향해 신호를 보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은 부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왔을 때와는 다른 방향으로
아무 말도 없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벽에 몰려있던 직원들이 하나둘 몸을 일으켰지만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다시 허리를 굽혀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방금까지 7명의 조폭을 47초 만에 쓰러뜨린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종이를 줍고 있으니까요. 수진 씨, 이수진이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많이 놀랐지요. 여기 앉아요. 정숙이 가까운 의자를 끌어당겨 이수진 앞에 놓았습니다. 이수진은 주저주저하다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왜 이러나 몰라. 울어야지요. 많이 무서웠을 텐데. 정숙이 자신의 작업복 주머니에서 접힌 손수건을 꺼내 이수진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박재영의 얼굴이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상황을 확인하듯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조폭들이 사라진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박 팀장과 정숙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박재영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아까 커피를 쏟아부을 때의 기세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정숙 씨? 당신 대체 뭐야? 정숙은 대답 대신 박 팀장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박재영이 본능적으로 뒷걸음쳤지만 벽이 막았습니다. 정숙이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박재영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충격이 없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정숙이 그의 흐트러진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마치 아들의 넥타이를 매주는 어머니처럼. 아까 쏟은 커피 값은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발 물러서며 낮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또 이 사무실 종이를 발로 차는 일이 생기면 그땐 팀장님 인생이 파쇄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만 해두세요. 박재영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사무실 직원 중 한 명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따라 쳤습니다. 이수진도 눈물을 닦으며 손을 모았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다시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건 조폭들이 나간 지 8분 후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도착한 것은 보안팀이었습니다. 강민준 보안 책임자는 국방부 기록물 보관소 전체의 물리적 보안을 담당하는 인물입니다. 전직 육군 특전사 상사 출신으로 20년 이상의 현장 경력을 가진 사람, 표정 변화가 없기로 유명한 그가 9층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됐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워 정리하고 있는 낡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 강민준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내 부상자 확인과 현장 보존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천천히 정숙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들고 일어서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만났습니다. 강민준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이 건물 안에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180cm에 가까운 건장한 체격의 강 책임자가 허리를 완전히 90도로 꺾었습니다. 군 경례는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대선배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될 줄은. 사무실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아까 조폭들이 제압될 때의 충격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충격이 사람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강민준 책임자는 이 건물 안에서 경비 인력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사람이 저렇게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짧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여기에? 네. 3년 전부터 이쪽에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선배님이 이곳에 계신 줄은. 알 필요 없는 것은 모르는 게 좋지. 강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특전사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온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육 중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 없는 그 이름, 흑검이, 기록에도 없고 사진도 없고 훈장도 없는 이름. 하지만 그 이름이 붙은 임무들의 결과는 군 내부에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반세기가 지나도 회자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전설이 3년 동안 이 건물 지하에서 파지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매일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반말로 부탁을 던지던 파지 아줌마. 오늘 아침 커피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도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던 그 사람. 나라를 위해 아무도 모르는 어둠 속에서 30년을 일한 사람.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품에 안고 있던 서류들을 강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들 제자리에 돌려놓아 주게. 그것이 정숙이 그날 강민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재영 팀장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사직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어떤 설명도 어떤 인사도 없이 사무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정숙이 복도를 지나갈 때 사람들이 먼저 몸을 비켜 인사를 합니다. 어떤 직원은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아무도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하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출근, 낡은 플라스틱 바구니, 파지함 비우기, 서류 분류, 파쇄기 작동,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형광등 아래 앉아 묵묵히 종이를 넘깁니다. 이수진이 아침에 커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말없이 정숙의 작업대 옆에 내려놓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들어 이수진을 보았습니다. 어제 많이 무서웠지요.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잘 버텼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무서운 상황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용기입니다. 이수진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이 없는 지하 사무실, 윙윙거리는 파쇄기 소리, 형광등의 희미한 떨림. 그녀는 이 공간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기록을 지키는 일, 나라의 기억을 버리지 않는 일. 어쩌면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가를 위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훈장은 없습니다.
기록에는 없습니다. 역사책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켜진 것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 선을 넘었을 때 그 선이 어디인지 확실히 알려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수레를 끌며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 새벽에 청소를 하는 분들, 배달을 하고 경비를 서고 누군가의 편안함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너무 쉽게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거친 손마디 안에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인생이 새겨져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